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우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 측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폰서가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익명입니다. 아직은. 이 스폰서의 자녀는 당대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간 것도 알려졌습니다.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돈봉투 살포 의혹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속보 먼저 들어온 것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미디언 서서연 씨가 오늘 67살의 나이로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이 서서연 씨는 캄보디아로 이주해서요, 미디어, 부동산,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쇼크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속보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연 씨 최근만 해도요, 이 캄보디아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안수 기도도 하는 등 그런 모습들이 언론에 포착된 적도 있었습니다. 관련 모습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요, 무슨 일 있고 이혼하고 뭐하고 이혼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얘기해. 신경 쓰지 마. 세상 것들이 쌀을 보내줘, 빵을 보내줘. 여기 오늘 캄보디아에다 학비를 줘. 네, 오늘 오후 갑자기 한 언론에서 서서연 씨가 사망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여러 곳에 알아봤는데 사실상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요, 이 주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오창수 선교사가 사망한 게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정부 당국에서도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캄보디아에서 한국 교민이 사망을 했지만 누군지 알려주기는 어렵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서서연 씨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사망을 확인한 걸로 봐야겠습니다. 자, 배성규 의원. 네. 갑자기죠?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이도 아직 그렇게 돌아가실 나이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지병이 있다는 얘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캄보디아에 현재 간지 꽤 됐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 근데 링거를 맞다가 돌아가셨다 하니까 이게 어떤 그 큰 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약간 몸이 안 좋아서 링거를 맞다가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링거를 맞다가도 쇼크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그래서 그런 경우인지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 분위기는 서서연 씨가 아마 돌연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걸로 나오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서연 씨는 사실 그 코미디언 때는 사실 얼마나 유명한 코미디언입니까? 그렇죠. 정말 인기도 많았고. 그런데 이 부인과 이 그 가정 문제로 항상 그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그 코미디언을 그만두고 나서 각종 했던 사업들이 잘 안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목회 일도 잘 안 돼서 그 교회도 문을 닫았고 또 이 영화도 찍으려 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또 무산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16년에 이 23세 23살 아래 해금 연주자와 재혼을 해서 캄보디아로 이주해서 거기서 목회자 활동을 하면서 또 미디어 사업, 각종 사업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뭐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잘 사시는 줄 알았는데 돌연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곳곳에서 굉장히 애도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족과의 갈등, 불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이었습니다. 본인이 활동해왔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 서서연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부인과 이 서정희 씨와 이제 이혼한 이후에 다시 재혼을 했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망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인기 코미디언, 사업가, 영화 제작자, 목사까지 서서연 씨의 인생사도 뭐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과거 서서연 씨가 영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걸 만들겠다 그러면서 저희 TV조선에 출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요, 건국을 인정하지, 우리가 건국을 가리키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지금 10대, 20대들한테 이승만 그러면 그냥 천하에 죽일 놈 이렇게 표현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인간 이승만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됐겠죠. 이승만 대통령 없이는 민주주의나 이 경제 발전이나 이것은 우리나라에 없었고요. 네, 이게 2014년 인터뷰였습니다. 당시에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서정희 씨에 대한 폭행 혐의 그리고 자금난 이런 것들 때문에 영화는 사실상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세원 씨가 납자루 때라는 그런 영화를 처음에 만들었다가 뭐 시절 말로 뭐 폭망을 했죠. 그걸로 이제 많은 자금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불거졌던 가정사 때문에 그리고 자금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무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민현서 원장님, 서세원 씨와 그러면 어떤 생각 나십니까? 아무튼 그 입담이 좋지 않습니까? 입담이. 예. 그리고 한때 일세를 풍미했다고 할 수 있죠. 네네. 그 연예가 이제 코미디언 세계에서는 일세 풍미했는데 자꾸 이제 다른 데 분야에 관심이 많고 네. 그런데다가 이제 가정사가 안 좋았는데 좋은 것만 얘기하자면은요. 예. 그 유명한 그 서세원 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서세원 그랬었죠. 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혼하신 그 전 부인하고 또 같이 그 MCN도 많이 나오고 찍고 해가지고 네. 완전히 그 인고 부부한테 절실히 알려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면서 네. 자꾸 안 좋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영화에 실패한 것도 실패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공도 했어요. 그 조폭마누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굉장히 공동 제작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네. 또 그때 잘 된다 싶었더니 2001년도 그 일이었고 2003년도에 예. 서세원 프로덕션이라는 네. 연예 기획사를 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연예계 비리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예. 서세원 씨가 뛰어난 연예인으로서 전설로 갈 수 있었는데 이 연예계 비리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가정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 영역을 함께 누린 그런 그 일세의 코미디언이 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세원 씨가 갑자기 캄보디아 한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다가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서정희 씨 그리고 딸 서동주 씨 모두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인데 서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망설이 워낙 많이 나돌던 상황이어서 이것도 참 믿을 수 있느냐, 혹시 진짜라면 어떡하냐 이렇게 그래도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드러냈다고 합니다. 뭐 서동주 씨도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사실 확인 중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정부 당국에서도 이 사실 확인을 간접적으로 해주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에서 갑자기 사망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녹취록이 계속 공개가 됩니다. 이번엔 스폰서 자녀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지금 강내구 감사님께서 엄청 보급투쟁에 애쓰고 계시다. 최일선에 계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조영길 전 대표는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또 당의 리더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라면 빨리 귀국을 해서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조기 귀국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예, 거의 하루에 한 개꼴로요. 새로운 녹취 내용이 파일이 음성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돈봉투 의혹이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지경인데요. 김기식 교수님, 이번엔 스폰서가 등장했고요. 딸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한 언론에서 조금씩 이제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하고 있고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돈과 관련돼서 부패한 정당의 어떤 전당대회의 그런 안 좋은 추악한 민낯이 아마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스폰서와 관련된 건 이제 지금까지는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현역 의원도 있고 뭐 저기 대의원들도 보냈다고 하니까. 근데 그럼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했을 때 이제 그 자금 마련한 것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되는 의심되는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 녹취 파일이 나왔고 당연히 그 사람은 돈을 줬으니까 뭐 대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대가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번 녹취 파일에서 확인된 것은 돈을 만들어서 스폰서 역할을 한 사람이 딸이 바로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 정무팀에 출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만들어지는 경위, 그리고 만들어져서 이게 어떻게 전달됐고 이것이 어느 국회의원, 어느 원외위원장한테 갔는지가 설명이 쭉 되고 그 적대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이른바 쩐당대회로 얘기합니다만 돈이 어떻게 흘러갔고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돈을 제공한 사람과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서로 간에 다 주고받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전모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이정금발 이 판도라 상자가 어디까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불가측한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뭐 새로 공개된 녹취록 파일, 돈 봉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인물 등장합니다. 사업가 김모 씨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필요한 거는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예, 이 김모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밖에 더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누군지는 뭐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래구 씨는 감사협회장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돈을 어떻게 받는지 그 노하우까지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전수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폰서, 현찰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뭐형 월요일 나오면 밥값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달라 그러고 1,000만 원 이야기하면 최소한 절반은 나올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돌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설 변호사? 이거 뭐 당장 누가 특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저도 한 번은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을 여러분이 계신 데서 한 번 뵀는데 아마 송영길 대표 정책 쪽에서 아마 저는 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나신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근데 저는 지금 이 녹취록을 들으면서 참 참담합니다. 일단 어찌됐건 국민들이 느끼시는 것과 같이 이런 민주당에도 아직도 저런 문화가 남아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참담을 하고요. 어찌됐건 저런 것들이 그 민주당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저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쩌면 이정근 씨라는 그다음에 강래구 씨라는 어떤 저분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지만은 어찌됐건 민주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비난하실 수 있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런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민주당으로서는 어느 언론사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씩 녹취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도 저희가 이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대화의 끝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딱 어느 일부분만을 이렇게 지금 찝어가지고 공개가 되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서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은 저는 송영길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께서 일찍 들어오셔서 예상보다는 조금 조기 귀국하셔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께 어떤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다 아니면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감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 의총이 있었죠. 거기서도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조기 귀국하라고 지금 촉구를
했습니다. 의총에서 그런 내용이 이제 촉구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송영길 즉각 귀국해서 당내 뜻 모아라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귀국에 당내 뜻 모아졌다. 그러니까 귀국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송영길도 당의 뜻에 따라 행동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JTBC가 막 또 뭐 단독 보도로 내보낸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조기 귀국할 것 같다. 기자회견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도 필요 없다. 빨리 그냥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을 JTBC가 지금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취소하고 그냥 들어와라. 이게 아마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거기서 괜히 딴 이야기 했다가 더 일파만파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빨리 들어와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 책임져야 될 것이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일단락을 짓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겠다. 이런 입장들을 지금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 측도 전 대표 측도 좀 빠른 시일 내에 귀국을 결심했고 뭐 강의 일정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를 지금 막 JTBC에서 했습니다. 근데 현지 지금 저희들이 확인은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JTBC가 저렇게 보도를 해서 송 전 대표 어제만 해도 뭐 좀 기자들 만나서 그냥 이 토요일 날 기자회견 때 이야기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뭔가 좀 마음의 변화라든지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제대로 전달이 된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세요, 배성규 의원? 네, 사실 뭐 송영길 대표가 당연히 모든 이 사태의 지금 책임의 맨 정점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들어와서 해야 되겠지만 이 조기란 것도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금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이제 지금 들어와도 조기가 아니에요. 근데 22일 날 기자회견 하고 들어온다고 해도 조기는 아니죠. 그것도 늦은 거지만 어쨌든 이 기자회견도 오늘 당장 해야지 왜 토요일 날까지 미루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빨리 들어오셔서 자기의 입장과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돈 봉투를 모으고 돈 내고 그걸 뿌리고 하는 그 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윤관석, 이정근 그리고 이성만 의원도 있고 뭐 이성만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강내구 씨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보면은 이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당직을 다 얻어요. 그렇죠? 네. 사무총장, 부총장 그리고 강내구 씨에 대해서는 윤관석 의원이 보면은 녹취 파일 또 다른 걸 보면 당직 하나 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분한테 뭘 주겠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돈을 낸 분의 딸은 결국 당직이 아니라 캠프직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 캠프직은 바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캠프의 정무팀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다 뭔가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굉장히 그 송영길 대표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자리를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더군다나 이재명 캠프에까지도 자리가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도 이미 지금 이심, 송심, 그리고 이재명과 송영길은 한 팀이다, 원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또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태훈 대변인 어떠세요? 뭐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도 할 수 있다, 뭐 탈당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지금 막 나왔는데. 네, 뭐 아마 이제 외국에 계셨다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인지가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사의 얘기라던가 해서 뭐 지금 상황을 살펴봤던 것 같고요. 아마 지난번 인터뷰, 현지에 있었던 인터뷰의 모습을 보고 여러 비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내에서도 정치인이라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송영길 대표가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당내 여러 비판이 있었고 특히나 당원들이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여러 여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의 약간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또 말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뭐 이렇게 뭐 이제 더 묻지 마라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뭐 김태효 차장이라던가 비판했던 그런 모습과 매우 흡사했었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이런 비판의 수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도 이런저런 분위기를 이제 듣고 그리고 본인의 선거에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카더라식으로 송영길 대표가 이랬다더라 뭐 연루되었다더라 이런 부분도 본인도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돌아와서 더 뭐 떳떳하다면 오히려 기자들과 뭐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또 당내에 있는 기구의 여러 가지 뭐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들 맞으면 어디까지 안다는 것들을 확실히 해야 그게 앞으로도 정치에 연속성이 있을 거라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직은 공식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뭐 언제 온다, 안 온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지금 급하게 와야 이 당내에 정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은 아마도 네. 다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의식 전달이 됐는데 지금 웃는 모습 때문에 당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아요. 기자들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할 이야기냐. 지금 상황이 지금 당이 어떤데 저렇게 웃음을 지을 때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자금과 관련돼서 무슨 혜택을 줬다. 이게 바로 스폰서 자녀의 이 이재명 대표 캠프, 후보 캠프 자리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녹취록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볼게요, 있나? 촐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네. 자, 민 원장님 어떠세요? 저 돈 된 대가로 자녀를 지금 캠프에 넣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도 더 큰 이 돈봉투 리스크가 지금 나와버렸는데 그 중심 인물이 송영길 대표란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건의 그 사태를 보면은요. 처음에 누가 돈을 얼마나 받았는가, 몇 명이 누가 국회의원이 받았는가.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뿌렸다는데 송영길 대표가 그걸 뿌렸으면 얼마나 더 뿌렸는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송영길 대표가 이 5월 달에 전당대회를 했습니다만 10월 달에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공정하게 대표로서 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이끌었는가. 네. 이 문제까지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빨리 와서 국민들께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빨리 사과하고 진상을 밝히고 예. 책임질 부분 책임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고약한 것이요. 뭐냐면은요.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진짜 민주주의에 파괴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완전히 전 국민이 목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매감 매직까지 나온 정황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아주 부패 사건의 종합판으로 지금 이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지금 밝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책임자였던 당시의 책임자였던 송영길 대표가 빨리 들어와서 예. 해명을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송영길 대표한테 기자회견 보고 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시오. 그런 모양인데요. 한편으로 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송영길 대표,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통화를 했다는데 예.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공격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있는 그대로 다 밝히고 예. 국민들께 사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정근 씨의 녹취 파일 공개되면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일탈 막지 못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녹취 파일들을 보면요. 송 전 대표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굉장히 믿었던 그런 흔적들도 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송 전 대표 목소리 들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거 셋이 팀워크를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 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잠을. 진짜 와서 이 충성 부대를 만들어서.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하여튼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습니다. 네.
자, 어제 패널 중 한 분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정근 전 부총장 간의 통화 내용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박성준 대변인인가요?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왜 그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 보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뭐든 다 의논하고 백업 군단, 충성부대 자신이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이정근 부총장이 많은 걸 의지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당시에 이제 들어보니까요. 일단 그 조직 쪽에서 그러니까 그 뭐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가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주류 입장에서 정치를 했던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직표가 좀 없었었고 그 와중에 그 우리가 소위 여기서 말하는 그 강래구 씨가 기존에 이제 민주당 원외 협의 그러니까 원외 지역 협의 위원장 회장을 한 2번 정도 역임을 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269개 지역구의 원외 그 지역위원장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직적에 좀 필요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송영길 대표와 같이 이제 팀을 이뤄서 그 와중에 이정근 씨라는 어떠한 이런 분을 같이 해가지고 아마 조직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송영길 대표가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저는 좀 그건 좀 너무 변명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고요. 뭐 이렇게까지 통화를 하고 아마 이 통화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도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와서 직접 다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녹취록에 보면은 이제 다른 스폰서 강모 씨가 있는데 이 당직을 논의하는 대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도움받고 그 대가로 다른 자리를 주는 일종의 매관매직의 형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뭐 불가피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아니 그러지. 그다음에 그거 하나 나중에 저기 하나 주면 돼. 당시? 예. 뭐 그런 거에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예, 그니까. 예, 뭐 당직 하나 그런 거야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뭐 저거 하나 주면 돼. 아주 당직 같은 게 아주 쉽게 주고받는 것처럼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그 전당대라는 것은 그 전당대 자체가 그 당의 사실은 축제 같은 것이고,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역사적인 어떤 정통성, 개성성을 따져본다면 가장 투명하게 가장 그리고 그 바람직스럽게 정치 문화의 어떤 표본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2021년에 저 전당대에 이런 식의 참담한 상황들이 지금 계속 노출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2012년에 우리 저기 2008년에 우리 당에서도 박기태 당시 대표가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이 있어서 당명까지 바꾸면서 새롭게 완전히 돈 문화를 끊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지금 10년이 넘은 다음인데도 2021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민주당의 이 뿌리 박힌 이 부패 문화나 돈 문화가 어디까지 갔는지 정말 궁금할 뿐이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저 녹취록에 나오는 건 뭐냐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제 매관매직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을 갖다 준 스폰의 입장을 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당직 그런 거 찾아보면 되지 라고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그 다음에 어떤 당직을 만났는지 또 확인해 보면 나올 텐데 저런 게 정말 일상화돼 있다고 한다면 돈이 오고 가는 부패의 돈 문화뿐만 아니라 그 돈의 대가로 인해서 당직이 서로 주고받는 이런 매관매직의 형태라고 한다면 정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다만 민주당의 정말 황골탈퇴 또는 완전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이 재발 대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파리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들어와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정치는요, 제가 보니까 마무리가 잘 돼야지 그 사람 역사에 잘 또 이름이 남는 것이지 마무리가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그동안 쌓은 공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인이죠.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 뭐 더 탐사도 변호했고 박원순 전 시장도 변호했던 분인데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의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뭐 어리석은 건 이정근이라는 사람을 검찰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게 잘못이다. 지난해 9월에도요. 이정근 위원장 구속되면 민주당은 피바람이 일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던 그런 분인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이정근을 민주당이 너무 쉽게 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관계를 따져서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뭐 처벌하는 건 당연한데
그럼 민주당이 보호하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 돈봉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사설 정보지 찌라시라고 하는데 이름이 오르내리던 이런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공개된 녹취록에선 이 돈을 달라고 했다는 의원 실명도 등장했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찌라시다, 사설 정보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좀 이른바 찌라시에 거론되고 있다는 의원들하고는 혹시 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사실관계 파악에는 한계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인을 하거나 아니면 인정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해당 명단이라든가 이런 이 찌라시의 근거를 전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요. 전혀 개연성이 없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거든요. 네, 여기 거론됐던 한 의원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대표에게 전화를 받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뭐 당신 사실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까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이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이 뭐 이른바 찌라시 뭐 이렇게 SNS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고소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김용민, 동작의 이수진, 장경태 의원, 여기도 마찬가지 이름이 거론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른바 찌라시 유포자들을 고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좀 나와 있어요. 자, 임세원 대변인,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같이 말씀하신 그 명단이 사실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뭐 버전이 여러 개 있고요. 예. 뭐 어디 버전 해서 뭐 의원들 명단이 쭉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성이 강씨다 보니까 입에 앞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실제로 수사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뭐 맞냐 안 맞냐 이런 정황을 확인하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이른바 찌라시 때문에 뭐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이런 게 돌아다니는 거 알고 있냐, 뭐 이런 게 좀 조심해라 뭐 등등의 이런 아마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을 찌라시해서 본인이 아니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뭐 막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한 것은 이제 앞으로 녹취가 지금 뭐 일부만 공개가 된 것인데요. 실제로 다른 녹취들이 더 나오고 이런 정황들이 좀 확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돼야 될 것 같고요. 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뭐 찌라시 유포자를 고발을 한다는데 사실 이게 너무 많이 돌고 뭐 남에서 남으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의 억울함을 이렇게 수사에 고발을 함으로써 내가 아니다라는 걸 좀 증빙하기 위해서 어쨌든 고발이라는 형태를 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의혹을 받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 검찰 압수수색 직후에요, 다른 피의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그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에 뭐라고 적혀 있더냐, 그리고 내 영장에는 당신이 돈 준 걸로 적혀 있는데 나는 돈 주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검찰에서는 증거인멸의 하나의 증거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사법 처리에서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킬 의도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설 변호사, 저런 식으로 하면은 뭐 서로 간에 이 입을 맞출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더 강조되는 거죠. 그렇죠. 증거인멸에 우리가 구속 사유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제 그러면 왜 궁금해하느냐? 굳이,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같은 공범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동 정범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방조나 뭐 이런 부분에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불리한 어떤 정황이나 진술을 감추기 위해서 저걸 알아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일단 그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정보지, 사설 정보지에 나오신 분들의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본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어서 상당히 이 명단에 어떤 포함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어떤 외부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보다는 당 내에서 내년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것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그러한 분열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내부자끼리 관련자끼리 지금 좀 궁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핸드폰을 전부 다 압수가 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숨길 필요도 없고 저는 사실대로 다 이것이 저는 오히려 먼저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막 하나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MBN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돈을 준 걸로 알려진 이른바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지금 MBN 기자한테 아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건 맞는데 자신은 준 적이 없다. 요구를 받은 건 맞는데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근무한 거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대선 캠프에 간 거지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금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폰서로 지목받은 김모 씨가 돈 요구는 받았지만 다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딸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게 된 거는 국회의원 비서로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력 때문이지 돈 주고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돈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스폰서라고 지목받은 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 검찰 조사를 받겠죠. 그 과정에서 이 녹취록 속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여하튼 지금 김모 씨라고 알려진 스폰서 그분 돈 준 적 없다.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왔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송영길 대표 체제가 완성이 된 이후에 비명계, 이른바 비명계에서는 대선 경선에서 송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측을 지원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경선 당시에 이 후보 사퇴했던 분들이 있었죠. 정세균, 김두관 후보. 이 사람들이 받은 표를 무효 처리하냐 마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어떤 말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낙연 캠프 측이 그 이야기하는 의제기에 대표님은 동의하시지 않는다라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저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포했고 또 추천서를 공식적으로 수여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공정하게 진행됐으면은 참 좋은 지도부라는 평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공정하지 않고 일방에 치우쳐 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네, 후보 사퇴한 분들의 표를 모집단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만약에 처리한 방식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가 50% 안 되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와 결선 투표, 두 사람이 결선 투표를 새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분들의 표를 그냥 무효표로 처리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는데요. 이게 좀 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되면서부터 이미 되는 과정에서부터 송영길은 이재명 대표 지금 대표와 사실상 연대하는 관계였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친문은 이낙연에 오히려 가깝고 송영길 대표가 사실 친문하고 뿌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표를 나오면서 이재명 지금 현 대표와 손을 잡았다는 소문이 많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당 운영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 송이 연대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다, 원팀이다 해서 경선 공정성 얘기가 계속 있었고 룰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저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 결선 투표를 하려면 결선 투표 없이 확정지으려면 50%가 넘어야 되는데 이 정세균, 김두관 이분들이 중도 사퇴하면서 그 전에 얻었던 표를 합쳐서 보면 59%가 안 되고 49점 몇 %밖에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무효표 처리 안 하면은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대장동 의혹이 터지면서 이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상당히 큰 차로 앞서다가 마지막 투표에서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더블 스코어로 이낙연 전 대표가 완전히 역전을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결선 투표를 갔다면은 그 0.5% 차이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 갔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오히려 경선에서 승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때 당시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아준 게 바로 송영길 대표다. 해석을 내려버린 거죠. 그냥 유권 해석을. 그러니까 이거 갖고 지금 아까도 서른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무효표 처리하느냐. 당연히 사람들이 찍어준 표지 그게 어떻게 무효표냐라고 얘기했던 거를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의 요청을 했는데 이제 대표 쪽에서 이제 거절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선관위에서 물론 이게 다 인정해서 무효표 처리했는데 다시 제의를 했는데 이제 대표가 이미 다 결정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저는 당시 송영길 대표가 이걸 독자적으로 정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 저도 이제 뭐 대선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이 부분과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 당내 선관위에서 이거 해석을 의뢰를 했었고요. 그 의뢰에 따라서 무효표 처리를 빼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절차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저는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요구를 한 것이 어찌 보면 예외를 인정해 달라라고 좀 주장했던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초에는 민주당 경선은 대통령 선거는 1년 전에 선출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걸 연기하자고 얘기했던 것이 이낙연 측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송영길 대표가 그냥 원칙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약간 좀 이낙연 쪽의 후보 쪽에서는 조금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와서 이것을 뒤에서 깨맞춘다는 것은 좀 억지가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뭐 역사에 만약이란 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뒤처져 있다가 마지막 지역에서는 이렇게 2배 정도 앞섰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추세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장동 의혹이 또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사실을 놓고 이 홍영표 당시 후보 측에서는 이른바 비명계에서는 그때부터 이미 이게 조짐이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은 어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도 포착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틀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동안 압수수색 회피했던 강 회장 2차례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영장실질심사 거치면 어떻게 될지 강내구 씨의 이 신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에 탄력을 받을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는요. 압수수색 영장이 한 9,400만 원 정도 적시가 됐는데 그보다 더 많은 선거 자금이 조성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점점 더 확대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자, 최근 책을 발간하고 전국을 돌면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제는 전북 전주에서 북 콘서트에 참석을 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는 현재 자연인 조국이고 인간 조국이고 시민 조국입니다. 뭐 옛날로 비유하자면 뭐 형조 판서하다가 갑자기 목에 칼을 차고 함경도 지금 유배간 상황이거든요. 함경도에서 목에 칼 차고 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해배가 되어서 약간 시민들과 만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제가 위리안치의 그 가시 그 담벼락이 제거되지 않았고 전 담담히 현재 상태를 이제 견디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전주에 오신다고 하니까 전주을 출마설이 제가요?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근데 혹시 전주가 아니더라도 정치에 나오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민정수석 비서관, 뭐 장관 이건 다 이제 끝이 났고, 그 뒤에서 아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하십시오. 네, 뭐 객석에서는 출마하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자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이제 책을 내는 건 뭐 자유입니다만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뭐 책에 대한 설명하는 걸 뭐 누가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돌면서 계속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 여전히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정말 죄진 게 없다. 예.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오히려 지금 피해자고 희생양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에 의해서 우리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 났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사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저게 지금 저항하는 겁니다. 1심, 2심, 3심에서 이미 부인인 정경수 교수는 징역 4년을 지금 살고 있고요. 네. 조국 전 장관도 지금 1심에서는 지금 실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지지자들 몇 명 모아서 그 지지자들의 어떤 팬덤에 의존해서 죄 지은 게 없고 사법 판단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네. 지금 지나간 이 조국의 강들 지금 민주당의 지금 돈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만 조국의 강을 건넌다고 하면서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네. 저게 지금 저렇게 강을 건너서도 조국이 저렇게 계속 강 바깥에서 손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저는 정말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인간으로 살고 싶다, 시민으로 살고 싶다 그러는데요. 자연인으로 살 것이면 자연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정말 자연인이 되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인, 시민 조국 그랬는데 지난 2월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조사가 완료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면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부인도 지금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어서 그런 것들도 아마 가만히 된 상황이지 집행유예 받은 것도 아니고요.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면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 1심이 끝난 건 1심이긴 합니다만 결과가 나온 거죠. 나온 건데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적절한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하는데 제임슨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직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2심이나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자연인으로 사는 게 꼭 굳이 집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문 닫고 뭐 책 읽고 사는 게 자연인이 아니라요. 뭐 책을 출판을 하셨으니 뭐 원하는 독자들과 만나서 대화도 좀 하고 본인이 그동안 좀 답답했던 신경을 토로하면서 그간의 가족들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많은 정치적인 해석은 있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이제 조용히 이게 뭐 조용히 사는 거면 사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은 뭐 어떤 뭐 불법만 아니면 뭐든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낼 때마다 이렇게 북콘서트 형식으로 이렇게 독자들을 만나는 일을 종종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남아있는 재판도 어쨌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한편 조 전 장관 딸 조민양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정치한다면 응원하겠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민양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리실 건지 응원하실 건지. 저희 딸은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스타일도 그렇고 이제 아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애입니다. 주변에서 이제 요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적어도 1년간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놀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고 있고 쉬고 있고 수많은 제안이 있는데 그 판단은 저희 딸이 스스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아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생각할 적에 먼저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정 구속을 안 시켰는지 그 재판부의 그 판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게 너무나 좀 그 특권층으로 좀 봐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국민 정서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저런 본인에 대한 무슨 그 정치적 포부 진로 그다음에 또 딸의 문제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게 국민 정서하고 아주 동떨어진 거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까지도 포함해서 좀 국민들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미안한 정서를 가지면서 앞으로 좀 성찰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기대하는데 네. 그놈의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가지고요 계속해서 저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좀 억울하다 하면서 약간
뭐라 할까요? 원정주의에 기대는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는 저런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보기 안 좋고 어느 저런 장면에 어느 국민이 과연 그 납득이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놈의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 조 전 장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정 구속을 면한 상황이지 무죄가 아니라는 거 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여하튼 뭐 최종심까지 무죄 추정이 있으니까 본인의 활동에 뭐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는 좀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조민 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보시죠.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이제 SNS도 하고 더 이상 숨지 않고요. 직접 뵈면은 어머니 항상 이렇게 되게 웃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좀 활달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 걸로 좀 낙을 가지시는 것 같고 어머니도. 네, 부산대는 1년 전 조 씨에게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 입학 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부산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최종심까지 가면 부산대의 징계가 확정이 됩니다. 만약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자격증과 관련된 또 소송을 아마 조민 씨 쪽에서는 할 겁니다.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하냐, 의전원을 입학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자격증은 의사고시를 쳐서 자격증을 땄는데 그것까지 취소돼야 되느냐, 뭐 절차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예전에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마 조민 씨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경심 전 교수 판결을 보면 조민 씨도 일종의 공범처럼 되어 있습니다. 각종 뭐 인턴이라든지 이력을 허위로 꾸미는데 동조한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설도한 변호사, 법적으로 뭐 아무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제 기소 자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자녀들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기소 자체를 하지를 않았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 뭐 정무적 판단이나 법리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1심 판결에서 조국 교수를 뭐 예를 들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지만은 실제 법원에서도 부부를 같이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무슨 뭐 강남 무슨 뭐 살인 사건 뭐 사주자들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같이 어떤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그렇지만은 보통 형제간, 그다음에 뭐 부부간, 뭐 부모 자식 간 같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 참작을 해서 법정 구속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지금 형을 지금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까지 법정 구속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항소심이 끝나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뭐 처리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3심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현 정부 간에 좀 충돌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입니다. 조 전 수석,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열심히 노력해 이룬 성과들이 원위치되는 상황을 보고 여러 회한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사전 공개됐던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 여기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뭐 이런 대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여권에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자, 조 전 장관 이야기, 그리고 일부 공개됐던 다큐멘터리, 그리고 국민의힘 반응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청와대가 지금은 관광지처럼 돼버렸습니다만은 거기서 일요일도 근무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성과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런 이루었던 성과들이
다시 또 원위치되는 이런 그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마음은 여러 가지 회한이 가득 찹니다. 그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지금 가장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건 바로 국민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소득주도 성장으로 시작해 이념에 매몰된 묻지마식 탈원전, 현재의 북핵 위기를 초래한 짝사랑 대북 정책, 그리고 26전 26패의 부동산 정책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네, 5년간의 성취가 있었다는 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이야기고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뭘 성취했다는 거냐 이런 반응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나 조 전 수석이 성취한 내용이 뭔지 좀 공개를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뭘 성취했는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성취를 한 게 많았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문 전 대통령 5년 동안 뭘 성취했을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보면 소득주도 성장, 돈은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데 일자리는 거의 없어지고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갈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부동산 정책, 아까도 말했듯이 26번 대책이 나왔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임대차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네. 그다음에 외교안보도 처음에는 김정은과 뭔가 이 평화회담 하면서 잘 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든 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모든 게 다 그 휴이 추지 조각처럼 되면서 그리고 사실은 김정은의 핵은 미사일은 완전 완성 단계까지 지금 가는 네. 그렇게 갔죠. 그러니까 그리고 탈원전 이런 걸로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시 떠올려 보면 성취가 도대체 뭐였을까 이런 좀 의문을 갖게 되고요. 네. 그럼 왜 이분들이 다시 이렇게 나서서 이 문정부 때 성취를 다시 얘기할까? 이걸 얘기해 보면 아마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혹시 흔들리면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친문 중심의 뭔가를 세워보겠다는 그런 생각에 일단이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PM 대변인 청와대 근무했었죠? 문재인 정부 때요? 어떠십니까? 네, 뭐 제가 하나하나 반박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나라에서 극찬을 받았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방역 대응이라던가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경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이 높았던 점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G7 플러스 알파 국가로 격상된 점 등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도상국 중에 문재인 정부 때 유일하게 UN 개발 회의에서 선진국에 반열이 됐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많지만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뭐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돼 있고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IMF에서 우리나라 성장률만 거의 유일하게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도 지금 사실상 전쟁 위험이 제일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물론 문재인 정부가 뭐 완벽하게 신처럼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격상됐고 평가받았던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많이 하락하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평가들도 그렇게 비슷했던 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부채가 몇 천조 생긴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주택값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다른 시각에서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다 이러면서 고민정, 김의겸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원희룡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건축왕, 이른바 건축왕, 뭐 전세왕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기 사건에 고위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지금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뭐 유력 정치인이 개입이 됐다 이런 기자들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 건축왕이라는 남모 씨
범죄자입니다. 사기 가해자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실제로 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라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융기관들, 이와 공모했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 또 이 사후에 변호인이 선임되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재산 빼돌리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경찰에 특별 수사를 신속히 해주도록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고위 정치인 이름을 뭐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뭐 아마 유추된 사람은 또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야기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에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자, 민성 원장님, 뭔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죠. 현직 국토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직접 공식 석상에서 경찰에 특별한 그 수사가 있는 걸로 이 발언을 언급을 했고요. 또 여당의 사무총장께서 직접 저렇게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얘기했고,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보면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까지 이 특별 수사를 요청했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기정사실화 되는 겁니다.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물론 여당이 우선은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그 피해를 입은 그 서민층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더 따질 문제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전세 사기에서 피해를 본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전세 사기를 해가지고 그 서민들의 돈을 모은 몇십억 몇백억을 모았고 다른 데다 투자했다는 겁니다. 다른 데다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업을 일궈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정치인들이 또 뒷배로 서주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일부에서는 차라리 실명 밝혀라 이렇게까지 주장한다는데 어떠세요? 네, 뭐 해당 여기 뭐 이거 의심을 받는 아마 지금 성씨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아직 저는 밝혀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원희룡 장관이 좀 전에 얘기한 내용도 이제 어떠한 개입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뭐 어떤 공통점이 있다든지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배후에서 뭘 했다든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찰에서도 저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하고 있고 아까도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피해자들은 지금 정말 물화통이 터지고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그런 피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는 수사대로 당연히 이거 밝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또 정부 여당과 김기현 대표도 지금 저 피해자 대책위에 가서 오히려 뭐 어떤 말다툼하고 오셨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빠르고 신속한 그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꼭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보안 실무 전문화 2차 교육 과정을 받고 있는 교정직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교정직 공무원들을 직접 교육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 교정 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했던 한 장관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될 것이고 어떤 공직자가 될 것인지 기본을 지키고 내가 누구한테 월급 받는지를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국민한테 월급 받는 사람인데 정치인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한테 충성할 필요 없어요. 국민한테 충성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출발하시잖아요. 요 매뉴얼은 특히 더 단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뭐 우리 지나고 보면 이상한 식의 버릇을 잘못되고 하는 건 되게 초반이거든요. 자, 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뭐가 옳은지 고민되고 선택해야 할 순간이 있으면 직업윤리 기준으로 그냥 판단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6.25 당시 167명의 교정직 공직자들이
교정시설 지키다가 전사한다든지 불법 처형으로 이제 순직당했다고 합니다. 순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름을 넣은 기념비까지 만들겠다. 교정에 대해서 한 장관이 취임할 때부터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건? 법무부 장관의 업무 관할 영역 중에 교정 행정이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교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취임 첫부터 이 교정 공무원 그리고 교정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개선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진천의 법무연수원은 한동훈 장관의 또 자신의 또 개인적인 또 인연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좌천당했을 그렇습니다. 때요. 네. 좌천됐을 때 거기 가서 상당 부분 사실은 뭐 건터 중례를 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찾아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도 있는데 네네. 어쨌든 말을 하는 그 내용은 뭐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 될 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교정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장관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세금으로 돈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국민에게 충성하면 되고 공직자의 본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라. 그것을 잃지 않으면 결정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주 옳은 이야기를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장관이 뭐 다른 장관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교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왔습니다. 오늘은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재판에요.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증언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떤 증언을 했냐면 돈 5억을 보여줬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유 전 본부장에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자, 설 변호사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검찰 측의 증인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동규 씨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이었는데 오늘 전 증언 거부를 함으로써 이것이 과연 그 재판부에서도 지금 기존의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의심을 굳혀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김용 변호인 측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보면 호재죠. 증언 법리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동규 씨의 진술 신빙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또 이 남편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아내가 이 진술을 거부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아내, 그러니까 뭐 지금 내연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은 사람들이 이 이재명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이 죽어 나가니까 겁이 난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생겼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그리고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언했다가 무슨 보복을 당할지 두려워서 난 증언을 못하겠다, 이런 의미의 증언 거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거나 아니면 난 그냥 무조건 싫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지금까지 5명의 사람이 뭐 하여튼 스스로 아니면 어떤 이유든 자꾸 그 목숨을 끊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야, 이러다가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CCTV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심경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의 또 심경도 이해를 가긴 가는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될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함부로 겁이 나서 못하겠다, 이런 거니까 재판부에서는 그래, 이해가 간다 하면서 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비공개로 아마 얘기를 듣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김용 씨 재판에 등장한 배우자, 유 전 본부장의 배우자가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재판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됐던 김인섭 전 대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김 전 대표를 2차례 이른바 특별면회, 장소 변경 접견을 2번 한 게 알려지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냐,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이 대표 측과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게 김인섭 전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만, 면회는
2015, 16년 이 즈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앞서 언급했는데 백현동 용도 변경에 자신은 수감 중이어서 관여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수감 당시에 측근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TV조선이 단독 입수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구치소 안에서도 백현동과 관련된 사업을 세밀하게 챙긴 그런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 전 실장이 면회왔던 사실들도 들어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민영삼 원장님,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김인섭 씨가 이 대표하고 멀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상은 정 전 실장이 2번이나 찾아가고 또 특별 면회를 하고 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백현동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수감이 돼서 김인섭 씨는 이제 뭐 알선수재라는 여러 가지 그런 제목 범죄 혐의로 지금 돼 있는데 문제는 마무리를 단계를 하는데 김인섭 씨가 용도 변경이 4단계가 또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것을 최종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었단 말입니다. 성남시장인 당시의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중간에 있었던 정진상 당시의 정책실장이 이 용도 변경을 하는데 김인섭 씨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다라고 지금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탄핵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증거물이 지금 나온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인섭 씨는 한 번도 이 수감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백현동을 챙길 수 없다고 했는데 김인섭 씨 본인이 가까이 지냈던 그 A씨, 측근이랑 관련된 A씨한테 보낸 편지에서 보니까 김인섭 씨가 계속해서 이 당시에 그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챙겼다는 그런 정황이 지금 편지에서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저 편지는요, 그 A씨가 압수수색 당할 때 그 압수수색 당한 압수물에 지금 있던 것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혀 관계 없다고 했는데 이 그 정진상 씨가 특별면을 2번 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 씨가 용도 변경을 그 4단계나 받는 과정에서 정진상 씨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장이 관여했다라는 그런 증거물로 검찰 측에는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김 전 대표가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된 다음에 성남도공은 백현동 사업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민간 개발로 그냥 다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성남시장 당시에 사장이라고 많이 언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옥중 편지에 보면 사장이 재판 초기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걱정 말고 출소 때까지 건강 챙기라고 전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들어있고 그러는데, 자,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를 지칭하는 은어가 사장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은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장. 그다음에 뭐 술집에서 이야기할 때는 회장.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용어는 뭐 그냥 빈번하게 쓰였나 보네요. 예. 빈번하게 제일 쓰였고. 그 사장이라는 게 그 뜻하는 의미가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이재명이 맞는지 그게 좀 이재명 맞습니다. 네. 자, 옥중 편지에도 좀 사장 표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재명 당시 시장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자, 배성규 의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많은데요. 지금 뭐 그 우리도 사실 사석에서 얘기할 때 사람들 많이 쓰면 뭐 그 기관장을 사장이라고 부르고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어를 쓰는데 여기도 그렇게 자주 썼다는 거고 아마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사장이 이 사업에서 처음부터까지 잘 파악하고 있다. 파악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가장 결정권자인 시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백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내가 출소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정진상한테 얘기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내가 안에 있지만 내가 나간 다음에 백현동을 결정해달라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모든 게 결국은 이 김인섭 씨가 정진상을 통해서 혹시나 시장한테까지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은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뭐 검찰이 뭐 이재명 대표 소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뭐 이 부분 당연히 소환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만배 씨 재판도 있었는데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이른바 뭐 428억 약정과 관련됐던 천화동인 1호 그거 내 거다. 오늘도 그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 또 밝혀져야 할 텐데 어떤 부분까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